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임기 만료를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 하반기에 헌법 개헌 작업을 꼭 이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본인이 직접 상정해 처리한 이른바 괴물선거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조속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뒤늦은 후에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2년 임기가 곧 끝나죠. 네, 네. 이제 뭐 한 보름, 한 보름, 예, 그전 정도 네. 남아 있는데 중앙일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별 인터뷰를 크게 했더라고요. 네, 편집국장이 직접 갔습니다. 예, 편집국장이 직접을 했습니다. 네. 아마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서열 2위. 예. 그만한 애우를 좀 해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랄까 실속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개헌 문제를 아주 강력히 제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개헌을 추진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개헌 얘기 그런 거 꺼내지 마라. 뭐 이런 상황인데 문 의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의도가 뭐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저도 그 편집국장 시절에 그 국회의장 인터뷰를 했었어요. 특히나 고별 인터뷰를 했을 때 제 기억에는 김원기 의장께서 굉장히 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있죠. 그러니까 퇴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 이 2년 동안에 어떤 걸 회고하시면서 다 기억력 뭐 하나하나 쫙 풀어나가시는데 근데 그분의 그런 뭐랄까 길을 굉장히 그 기억에 남고 또 뭐 정의아 의장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의 뜻대로 안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될 것, 국회의장이 자리의 무게감 이런 것을 또 소회를 밝히셨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어떤 의장들의 소회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글쎄요, 문희상 의장의 오늘 이 인터뷰는 상당히 그냥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변명이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우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한다면 개헌이 이겁니다. 지금 그 문희상 의장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 무조건 할 거다라는 게 이 총선 전에 이쪽에선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한 22명 통합당 22명 그다음에 이쪽 그 민주당 의원들 합쳐갖고 개헌 발의안 그러니까 100만 명만 되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 국민 발의안이죠. 국민들이 100만 명만 서명하면 발의를 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죄송합니다. 국민 발안제를 이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희상 148명이 했죠. 그렇죠. 이 문희상 의장 무조건 그거는 상정시킨다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뭐 크게 반대하지 자기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헌은 이제 그 분권과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명 발안제라는 건 그야말로 국회를 포퓰리즘 덩어리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안이거든요. 그거를 왜 그걸 들어줬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이쪽에서야 당연하죠. 그 뭐 토지 공유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헌하기 위해서 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쪽을 동원하겠다 이건데 근데 문희상이 이런 것을 들어주겠다? 약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지난 2년 동안 문희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제가 너무 기대 수준이 처음에 높았거든요. 왜? 이 친문 그룹이나 뭐 운동권이 뭐 난리를 치던 그런 그 민주당 초기 새천년 민주당 이후에 그 시절에도 작두론 뭐 이야기하면서 보척전 얘기도 나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중심을 지키겠다라고 한 그때 당시에 문희상을 기억하고 또 사석에서 문희상을 봤을 때 꼭 이 운동권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포퓰리즘적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 저는 이 투트랙 같아 보여요. 이해찬이나 그 청와대에서는 일단 한 발 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그러다가 치고 빠지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뭔가 이 불리한 점, 예를 들어서 남북 평화무드 저쪽에서 계속 얘기를 안 들어주고 김정은이가 뻗땡기고 뭐 이러면 에이 개헌 쪽으로 가자. 라고 할 수 언제든지 저는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계속 한쪽에서는 붓속시개를 떼고 해가 불을 떼야죠. 풀무지를 해서 언젠가는 이게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딱 투트랙인데 왜 투트랙에 거기에 자기는 또 정치 인생 마감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라면 저는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타까움, 자신의 어떤 정치 인생에서 정말 내가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줬었던 상황도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 이게 돼야 사실 큰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떠나가는 그런 장면에서조차 나는 내 생각은 옳았어. 난 무조건 다 잘했거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큰 정치 있네. 그러니까 이 뒷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문희상 의장이 얘기하는 건 또 본인의 지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촛불 그런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때문이고, 그런 권력 행사로 인해서 이선 실세들이 발언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력을 쪼개야 한다. 그런 입장을 이제 견지하고 있고, 그런 쪽의 개헌론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보면은, 문 의장은.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자기가 국회의장으로서 있으면서 과연 현재 권력층에 대해서 단 한 번 그런 어떤 권력 분산의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고, 오히려 국회를 통법부 내지는 허수아비로 그렇게 전락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끝날 때 되니까 이거 권력 분산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책임 총리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 게 너무 뭐랄까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 뭐 교수님 그 말씀은 너무 정말 이 칼로 정말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정치인이 그 말에 무게가 있으려면 행동이 따라야 되고, 그 행동과 말이 따랐을 때 그 정치인의 철학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자신의 지론이 그렇다면, 이 패스트 트랙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공수처를 올릴 때 사실은 자기가 지켜야 될 의장으로서 왜 순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발의를 하면 발한 순서대로 지켜왔던 관습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랬는데 이 공수처를 상정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했다. 이건 옛날엔 그러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자기의 얼굴 때문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집권 여당 부의장 있지 않습니까? 네. 집권 여당 부의장한테 내가 조금 이번은 빠질 테니까 당신이 해 하고 그럴 정도로 사실 자기가 부끄러운 줄은 알았거든요. 솔직히 문희상 의장 자기가 직접 다 했습니다. 다 나서서 그 아무리 이게 반대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고 집권 여당 거 다 들어주고 이 권력의 축이 완전히 제왕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편승한 사람이 지금 돌아서서 제왕적이니까 바꿔야 된다고요? 이 너무나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더 웃기는 것은 네네. 재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말하자면 자기가 네. 가장 고뇌하고 또 잘했다고 생각한 것을 하이라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4+1 체제로 선거법, 개혁입법을 처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이야 차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인데 여당이 비례위성 정당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이율배반적인 본인이 이 4+1 체제에서 직권 상정까지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다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선거법도 천하가 다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도 알 정도 된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는 정말 고뇌 끝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지 내 아들 때문에 말하자면 아빠 찬스를 주기 위해서 아들 문석균한테 이번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갖고 아마 떨어졌죠.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나서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그런 처신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만섭 전 의장이라든가 정의화 전 의장 이런 분들은 권력하고도 대통령하고도 뭐 맞서면서도 입법부에 어떤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한 분들도 많아요. 절대 직권 산정은 안 하겠다. 못한다 나는 뭐 해서 대통령한테 미움을 샀던 그런 집권 여당 쪽 국회의장도 많았지요. 저는 문희상 의장의 좀 전에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장은 말이죠. 교섭단체에 협의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교섭단체 대표들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4+1이라는 건 교섭단체가 아니에요. 그럼요. 전무후무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법적으로도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집단이에요. 거기에는 교섭단체도 아닌 사람들이고 또 예산안까지 예산이야말로 교섭단체들이 합의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안까지도 4+1이 했거든요. 이런 적법하지도 않고 정말 헌법에도 안 맞는 그런 상황을 지금 자신은 4+1을 했던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요? 정치 인생을 걸고 했다고 그렇게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돼서 예상을 못했다. 자, 지금 정치학회라든지 정치권의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미 많은 교수들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이 있는 와중에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알바니아와 같은 위성 정당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거는 훨씬 위성 정당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얘기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었어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입법조사처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이 입법과 관련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이 집단이 있어요. 그 교수들도 참여도 하고 또 아예 거기서 들어가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하면서 그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국회의장입니다. 연동 그 위성 정당이 생겨날 거 생각도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아들 문제는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투트랙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지역구에서는 얘기 다 나온 얘기예요. 그 지역구에서 문희상 아들이 로터리 클럽 뭐 하고 또 이 서점 물려받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 허수아비 당협위원장 내세우고서는 그 사람이 나가서 사진 찍고 해야 할 자리를 그 사람은 다 빠져서 안 나가고 이 아들이 나가서 대신 나가서 사진 찍고 하는 그때 이미 이거 그냥 이 세습하려고 그러는구나. 지역구에서 온갖 비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 찬스가 아니라고 지금 자기가 그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이게 참 국회의장 정도 되면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멘트 하나는 또 남기는 거거든요. 특히 공수처도 그동안 야당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이 법은 옥상옥이고 헌법에도 없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도 제왕을 넘어서 이제 완전 황제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다른 삼권 위에 있는 대통령에다 또 칼을 쥐어주는 거라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장을 잘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인데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검찰 개혁의 알파고 오메가입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요. 살아있는 권력에는 칼을 못 대고 딱 권력이 끝나면
그 전 권력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하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맨날 얘기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게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였다. 그 관행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을 개혁한다는 건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대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중립해야 되고. 정치 중립과 수사 공정성 이게 그렇죠. 아주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끝나서 흔들어 갖고 눈치 보다가 정권 끝나서 흔들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이 잘못된 것은 좌우 또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천하가 다 알아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 검찰이 수사하려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그러면 아니 딱 한 가지잖아요. 윤석열 끌어내기밖에는 공수처가 지금 한다는 게 없어요. 지금 당선자들 여권에 여당에 윤석열 공수처 생기면 1호 수사라고 다 공언하고 있잖아요. 거저씨 그냥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고별 인터뷰에서 윤석열 때려잡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공수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네, 사실 지금 여당만 보더라도 완전히 일사불란 원팀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거기서 용해돼 가지고 민심의 어떤 용광로가 돼야 하는데 여당은 아주 침묵의 바다 아니에요. 거기서 비문이다. 한번 찍겠다 하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기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금태섭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것도 가려서 절제해서 조국 몇 마디 했다가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 날라가 버렸어요. 거기 좀 얘기 좀 했던 이철이라든가 표창원 이런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국회 불출마를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럴 정도의 상황인데 거기다가 책임 총리제다 어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정부가 원래부터 책임 총리, 책임 장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장관이라는 게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죠. 청와대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각에서 하는 게 없죠. 다 이제 청와대에서 하죠. 그러니까 국회도 그렇고 더군다나 집권당이라는 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할 것은 맞추지만 입법부로서의 적절한 견제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180석까지 됐으니까 야당도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문희상 의장 정도 되면은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쓴소리를 좀 이런 때 그렇죠. 제대로 하고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했던 그런 정당, 그 정당이 앞으로 잘 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의 어떤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어떠한 점에서 사실 실패한 의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사실 끝까지 마감하려고 나도 노력했다. 이런 수순이 사실은 아무리 문희상 의장을 비판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의 어떤 고뇌가 좀 담기고 또 고언이 있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쨌든 다 변명이고요. 저는 문희상 의장한테 진짜 실망했던 부분이 한 대목이 있어요. 일왕 사과하라고. 예. 그 대목에서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 일본과 이 대척점에 섰을 때 일본은 너무 잘한 게 뭐냐면 딱 투트랙이 확실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내각에서나 정부에서 요구를 하면 또 이 한쪽에서는 한일 의원 연맹을 동원해갖고 또 이 대화할 수 있는 또 협상 여지가 있는 것도 열어놓고 또는 기업 라인에서도 통화를 그러니까 이 소통을 열어놓고 하면서 사실은 밀고 당기는 그런 이 전술을 피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나설 때는 사실 국회에서는 그야말로 한일 의원 연맹 같은 걸 동원을 해서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를 열어놔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일본에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친일이다라고 말할까봐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도요. 왜 전범으로 일본 왕을 잡아놓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일본 이 총리를 잡아놨어요. 군부하고. 이유는 일본이 어찌됐든 국민들이 지탱할 수 있는 기본 금도 그 선은 지켜주자.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건 좋은데 국민들의 감정까지 자극시켜가면서 이걸 대척점에 쓴다? 그럼 소통도 안 되고 한일 관계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는 지금 국회에서 더군다나 국회의장이 언급할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오해였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좀 무게감, 문희상이 의장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보였으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명도 사실 좀 너무 옹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국회 하늘아래 이런 국회가 있었겠는가 하고 개탄을 했어요. 네. 개탄 받을 만합니다. 네.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그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하늘아래 이런 장관들이 있겠나? 그러면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네. 물론 국회의원 자체를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국회를 끌어갈 책임이 바로 의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국회 운영을 해놓고 국회의원들만 탓한다?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참 의장답지 않은 입법수장답지 않은 언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참 아름다워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끝날 때 끝날을 알고, 그러니까 정치야말로 진짜 들고 남을 알아야 되는데 들어가야 될 때와 나가야 될 때. 근데 들고 남을 알아야 된다는 건 또 거기서 정치는 또 말 아닙니까? 어떠한 말을 또 남겼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는 그런 그 인상이 될 텐데 오늘의 인터뷰는 사실은 굉장히 씁쓸함만 남기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희상 의장이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감도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 의장이 전임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전. 그분이 국무총리로 갔어요. 예. 이렇게 친문 내지는 청와대를 향해서 용비의 청가를 부르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아부성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이분도 혹시 총리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권이 안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어간다면은 민주당 정권이 그때까지 내다보고 이 양반이 딴 생각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 모르죠. 순장조의 총리라고 해서 아마 정세균 총리 1년 하면 아마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정부를 자기가 또 진짜 함께 하면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 임기를 맞추는 그런 보조를 맞추는 그런 그 총리로 들어가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된다면 정말 너무 추하겠죠. 너무 추하겠죠. 상상을 좀 불허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그 국회의원의 그 국회의장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또 여당의 당 대표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뭔가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비춰졌는데 국회의장 2년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